오늘부터 해서 6주 동안 비코의 사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6주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기획한 강의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비코의 저작들을 스스로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맥락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비코가 태어나서부터 새로운 학문이라는 비코의 대표 저작이죠. 이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이 쓰여지기까지의 과정과 맥락을,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을 강독하기 이전 단계에서 그 맥락을 소개해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2시간 수업이 잡혀 있는데요. 2시간을 다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끝에 한 15분, 20분을 남겨서 선생님들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코가 사실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뜻밖이었고요. 그래서 비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8세기 나폴리 왕국이에요. 이탈리아 남부예요. 나폴리 왕국에서 활동하던 철학자이자 역사가죠. 당시에는 이제 역사학, 철학이라는 분과 학문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과업들을, 학문적인 과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헌들을 남기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1710년에 출판된 그 이탈리아인 태고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줄여서 데 안티퀴시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비코는 그 고대 라틴어의 라틴어의 어원을 가지고 고대 이탈리아인들의 역사와 문명의 기원을 재구성했던 연구서인데요. 어원학에 대한 비코의 관심이 최초로 드러났던 저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새로운 학문이라는 이 대표 저작에도 어원학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비코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나폴리 대학교의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에서 개강할 때 있잖아요. 그 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이 나와서 개강 강연을 수행하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여러 차례 개강 강연을 수행하게 되죠. 비코가. 그래서 이 개강 강연 중에 가장 유명한 강연이 바로 이 우리 시대의 학문 방법론에 대하여라는 강연입니다. 여기에서 비코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데카르트식 합리주의에 반대해서 그걸 반박하면서 인문학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이제 강연이고요. 그 외의 개강 강연들도 다 지금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수행된 강연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표 저작인 새로운 학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새로운 학문 이전 단계에서 보편법, 그 유니버설 로우가 됩니다. 영어로 옮기면. 보편법이라는 저작을 먼저 출판하게 됩니다. 1720년에서 22년까지 3권의 책으로 나눠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학문의 전조와 같은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년이 되면 마침내 우리 강의에서 6주 동안 다루게 될 새로운 학문이라는 저작이 출판이 되는데요. 이탈리아 제목을 문자 그대로 제가 옮겨보면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민족들 있죠. 이 여러 민족들의 공통의 본성과 관련된 잠바티스타 비코의 새로운 학문의 원리라는 제목이 됩니다.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은 초판은 1725년에 출판됩니다. 비코는 1744년에 세상을 떠나죠. 25년에서 44년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이 초판본의 원고에다가 자필로 자신의 원고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년에서 44년까지면은 약 19년이 되나요? 거의 20년의 세월 동안 누적된 수정사항이 반영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744년의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문의 초판이 출판되었을 때 비코는 자신의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었는데요. 자서전을 탈고한 것은 새로운 학문의 초판이 출판된 25년이고요. 그 다음에 자서전은 1729년에 출판이 됩니다. 이게 이제 비코의 대표 저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저작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 강의에서는 새로운 학문과 자서전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첫 강의니까요.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책들과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대표 저작 있잖아요. 이 새로운 학문과 자서전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 그리고 올해 번역되어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교원대학교의 조한욱 선생님이 이 둘을 다 번역을 하셨어요. 조한욱 선생님이 그 20년 넘게 비코만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신데요. 그래서 번역도 상당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번역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요. 비코의 텍스트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코가 사실 난해함, 모호함, 어려움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비코의 텍스트가. 유명하다기보다는 악명이 높죠. 이거와 관련된 증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0세기 초에 가에타노 살베미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굉장히 저명한 역사가인데요. 이 역사가가 20세기에 비코의 저작이 영어로 번역됩니다. 버긴과 피쉬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되는데요. 그 공역자인 버긴과 피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나 비코를 이탈리아 원조대로 읽으려고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이탈리아의 굉장히 저명한 지식인이 이탈리아어 텍스트를 읽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느 정도의 과장이거나 아니면 영어로 번역한 그 공역자를 찬사를 보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베미니가 썼던 이 글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20세기의 학자들뿐만 아니라요. 비코와 당대의 지식인들도 비코의 텍스트를 잘 읽지를 못했어요. 그거와 관련된 증언을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먼저 아까 설명드렸던 새로운 학문 이전 단계의 전조가 되는 보편법이 출판되었을 때 보편법을 읽었던 세바스티안 파울리라는 당대의 지식인의 평가였습니다. 만일 읽고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내가 당신이란 비코겠죠? 당신의 텍스트를 이해를 못한다면 그건 내 잘못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당신 텍스트를 이해 못한다면 그건 당신 잘못 아니냐. 그러니까 파울리가 비코의 텍스트를 보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그 18세기 비코와 동향이었던 나폴리의 신학자 중에요. 조반니 로시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검사성성이라는 일종의 종교재판소죠. 종교재판소의 검열관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비코의 새로운 학문이 종교재판에 회부되게 되는데요. 새로운 학문을 검열했던 검열관이었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읽고 이런 보고서에다가 이런 평가를 남기죠. 비코의 텍스트가 일단 들어가면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와도 같다. 그래서 나는 검열을 할 수가 없다. 이 책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실제로 이런 기록들을 남깁니다. 제가 이 비코 텍스트의 모호함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모호함, 난해함 때문에 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어려움이 따라요. 비코의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이거는 이 당대의 지식인들도 이해하기 힘든 글을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한국인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글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쉽게 풀어서 만약에 번역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면 번역자의 의도가 강하게 개입되게 되고 또 이것은 원래 원저자였던 비코의 의도와 다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쉽게 설명드린다면 비코를 모든 번역이 그렇겠지만 특히 비코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가독성과 정확성 사이의 선택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예. 이 조한욱 선생님이 택했던 이 번역의 방법은 정확성보다는 가독성에 치중된 번역입니다.
이 번역본들이 갖는 장점은 이 난해하고 모호한 비코의 텍스트를 아주 쉬운 한국말로 옮겨놨습니다. 비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읽을 수 있는 한국말로 옮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조한옥 선생님이 비코의 번역 문제와 관련된 논문에서 쓰신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 한국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일단 가독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냐하면 이 역자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보다 많은 독자들이 비코의 원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급선무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가독성에 치중한 번역을 하셨고,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원저자의 의도가 왜곡될 위험성을 역주로서 이제 해결하고 있는 번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입문 단계에 계신 분들이 참고하기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소개해드릴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나폴리의 비코 연구소가 있습니다. 비코의 고향이었던 나폴리에. 이게 국립연구소인데요. 이 사진은 나폴리 대학의 인문학부 건물입니다. 인문학부 건물 안에 이제 연구소가 부속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비코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술지를 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비코에 대한 연구가 단지 이탈리아나 영어로만 수행되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언어로 수행되는 비코 연구들을 모아서 매년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 동아시아의 언어 있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출판된 연구들도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코 연구의 최근 경향을 아시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발행하고 있는 참고문헌 목록을 참고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아까 그 비코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웹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주소는 giambattistabico.it, 이탈리아니까요. 여기 가시면요, 비코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PDF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코의 원전 역시도 PDF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코 연구를 위해서 현지의 도서관이나 아카이브를 뒤져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PDF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 부분이 좀 디지털 라이브러리라는 항목인데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다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생긴 재단인데요. 비코 재단이 하나 생겼어요. 바톨라라고 하는,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코가 바톨라라는 소도시에서, 지방 소도시에서 9년 동안 어느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비코가 머물렀던 이 귀족 가문의 성에 비코 재단이 이제 최근에 생겼고요. 여기를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비코의 특히 청년기나 유년기 행적과 관련된 많은 설명들이나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폰다지오네 GB 잠바티스타 비코.it 속하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단의 목적은 이 바톨라라는 이 정말 소도시거든요. 도시에 이제 길이 2개밖에 없을 정도로 소도시인데요. 여기를 비코라는 위대한 사상가의 행적과 연결시켜서 여기 좀 관광 산업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몇 가지 사이트를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나 제가 항상 이탈리아 사이트에 불만인 것은 영어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 구글 번역기를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요, 비코의 탄생의 순간에서부터 새로운 학문이라는 대표 저작을 집필하기까지의 행적을 좀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행적들을. 비코는 나폴리에서 태어났죠. 나폴리, 혹시 이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나폴리의 이제 평면도죠. 평면도고요. 그 유명한 그 계란성이 있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나폴리 해안가에. 나폴리에 처음으로 도시가 발달했던 곳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배를 타고 넘어와서 여기다 식민도시를 건설했죠. 이 그리스 식민도시가 건설되어 있었는데 북쪽에서 고대 민족이었던 에트루리아인들이 남하하면서 이 여기 정착한 그리스인들하고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죠. 이 전쟁의 와중에서요,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죠. 고대 도시가 있죠. 시라쿠사의 그리스인들이 이 나폴리를 최초로 건설했던 그리스인들을 원조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시라쿠사인들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나폴리의 기원입니다. 이 당시의 이름은 네아폴리스였죠. 그러니까 이 구시가지가 팔레오폴리스였고 구시가지라는 얘기죠. 네아폴리스라는 것은 뉴폴리스, 새로운 식민 도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날의 나폴리 구시가지고요. 이 구시가지를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시가지의 한가운데에 길이 하나 나 있죠. 근데 이 길의 모습이 이 길을 이제 스파카 나폴리라고 부르는데요. 스파카 나폴리라 스파카가 반으로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시가지를 반으로 쪼개놓는 도로다라는 뜻에서 스파카 나폴리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여기가 사실 관광 스팟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유명한 기념품 상점들, 카페테리아, 피자 가게 같은 것들이 여기 있죠. 비코의 생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가가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죠. 요 구글 맵을 보시면요. 여기 스파카 나폴리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고요. 여기에 바로 비코의 생가가 있는데요. 생가가 없고 같은 나폴리 출신의 지식인이었던 20세기 지식인이었던 베네데토 크로체가 비코를 기리면서 만든 비석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비석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작은 방에서 1668년에 잠바티스타 비코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7세까지 여기서 거주를 했는데요. 여긴 뭐가 있었냐면 그의 아버지의 작은 서점이 있었고요. 그 밑에 오늘날로 치면 반지하에 살았던 것 같죠. 1층에 이제 서점이 있었고 그 서점에 딸린 반지하 방에서 비코가 태어나고 17세까지 살았던 장소입니다. 이 아래의 내용은 여기서 매일같이 공부로 밤을 지샜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자서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매일 밤을 새운 얘기를 자기가 써놓습니다. 그 얘기죠.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자라다가요. 큰 사고를 하나 겪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습니다. 자서전의 기술에 따르면 두개골 골절이 오고요. 뇌출혈을 동반한 두개골 골절이 오게 되고요. 당시의 의사들이 많은 의사들이 또 살릴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의사 예측과는 다르게 결과가 좋았고요.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데요. 이 사고에 대한 자서전의 기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성격이 변했다고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상처가 아물면서 점점 우울하고 참을성 없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이게 이제 자서전에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그는이란 비코를 가리킵니다. 특이하죠. 자서전을 쓰는데 나는이 아니고 그는 이란 3인칭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이 우울하고 참을성 없는 이 성격이 학문에 굉장히 적합하다. 천재성과 심오함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성격이다. 이런 얘기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밌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성격의 우울함과 괴팍함 이거를 학문에 적합한 성격이다. 그리고 이 성격이 형성된 것은 그 어린 시절의 사고 때문이다. 라는 기술입니다. 이런 사고를 겪고 이제 유년기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건요.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비교문학 사가인 폴 아자르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게 1935년에 아주 기념비적인 저작이죠. 유럽의식의 위기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폴 아자르가 여기서 다뤘던 주제는 1680년에서 1715년 사이에 이게 루이 14세의 재위 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유럽 문화가 극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하냐면 이전에 가톨릭의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리스도교의 권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요. 세속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저자들의 권위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대한 지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를 1680년에서 1715년까지 유럽 의식의 위기로 지칭하는데요.
이게 바로 비코의 유년기와 일치합니다. 유럽 의식의 위기라는 이 시기가. 근데 포라자르가 이 책에서 쓴 거는 이 시기에 일어났던 많은 변화들 가운데 하나로 여행의 증가를 꼽습니다. 여행의 증가. 그러니까 이전의 지식인들은요, 여행을 다니지 않았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학문 활동을 했고 평생 살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유럽 의식의 위기가 지나고 나서 이 새로운 시대죠. 새로운 시대의 지식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방랑객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 폴라자르가 썼던 구절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러 명의 프랑스 지식인들이 언급됩니다. 부알로, 뭐 라신느, 전부 다 자기 태어난 곳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보시에도 나오는데요. 17세기 보수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대주교이자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였는데요. 가톨릭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본산인 로마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이게 전통적인 지식인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펜느롱, 몰리에르도 마찬가지죠. 몰리에르도 빼즈나에 있는 이발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길 배경으로 희곡을 썼다. 근데 새로운 시대의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유럽 의식의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지식인들, 볼테르, 몽테스키웨,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자들은 엄청나게 여행을 많이 다녔죠. 새로운 지식의 습득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은 여행을 다녔죠.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보면 비코는 어디에 속할까요? 빨간색에 속할까요? 파란색에 속할까요? 이 변화의 시기가 유년기, 청년기였는데요. 고전적인 지식인에 가까울까요? 새로운 세대의 지식인에 가까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코는 이 고전적인 지식인에 가깝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나폴리 떠나보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나폴리 왕국을 떠나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나폴리죠. 이탈리아 남부 전체가 나폴리 왕국이었고요. 나폴리 왕국의 수도 나폴리였습니다. 왕국 내에 이 바톨라라고 하는 정말 조그만 이 소도시로 그 로카라는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로 채용돼서 1686년부터 95년까지 9년 동안 여기서 가정교사 생활을 합니다. 이 가정교사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오늘날 비코 재단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9년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나폴리 왕국 밖을 벗어나지 않죠. 굉장히 고전적인 지식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이런 게 있죠. 행적은 고전적이었지만 비코의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 안에 담겨있는 사상은 고전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혁신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차차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행적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코의 유년기부터 새로운 학문을 집필하기까지 행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료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자서전이라는 책이 되겠죠. 자서전을 선생님들이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서전이라는 사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서전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냐면요. 베네치아에서 비코의 명성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어요. 고향 나폴리뿐만 아니고 베네치아 학자들이 비코한테 열광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베네치아가 또 당시에 출판이 굉장히 활발하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영향에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었어요. 교회의 검열에서. 출판업이 굉장히 활발하던 곳이었고 또 조바나르티코 디 포르치아라는 베네치아의 지식인이 생존해 있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문인들의 전기를 모아서 전집으로 편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로 비코에게 원고를 의뢰합니다. 자서전의 원고를. 그래서 자서전이 1725년에 탈고를 했고 그 다음에 28년에 출판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뒤로도 계속 수정합니다. 그래서 31년에 다시 재판을 찍어내기 위해서 뒤에 부록을 덧붙였는데요. 사실 출판되지 않습니다. 생전에. 그 이후에 19세기가 되면 나폴리의 귀족이자 지식인이었던 빌라로사가 비코의 생애 말년과 그리고 사후의 내용을 덧붙여서 출판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한국어로 번역된 그 자서전의 텍스트다. 그 한국어로 번역된 자서전에 보시면 비코가 집필한 부분과 빌라로사가 집필한 부분을 구분해서 써놓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자서전이라는 비코의 자서전을 읽기 전에요. 자서전이라는 장르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죠. 그 어느 사상가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핵심적인 자료죠. 왜냐하면 자서전에 써놓는 내용이 뭔가요? 내가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그 다음에 나의 삶을 둘러싸고 일어난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료죠. 사상가를 연구할 때 있어서. 근데 자서전은 다른 사료들과 다르게 행위자와 기록자가 일치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객관성이 다른 사료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서전을 쓰다 보면 나의 기억들 중에 숨기고 싶은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 과장하고 싶은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서전이라는 장르는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코의 자서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서전을 읽으실 때는 비코가 이 자서전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가, 그 뒤에 존재하는 맥락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다다음 시간, 다다음 주 강의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만 여기서 한번 들여드려 볼까요? 비코가 유년기에 학업을 마치고 바톨라의 가정교사를 갔다 왔을 때, 그 당시에 나폴리에는 아카데미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이제 학회 같은 곳이죠. 학자들이 모여서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아카데미를 출입했는데요.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비코는 이게 이제 이것도 3인칭이죠. 나는이 아니고 비코는입니다. 산로렌조에 있는 인프리아띠라는 아카데미에 가서 출입을 했고 그곳에서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다라고 기술하는데요. 인프리아티 아카데미가 문을 열기 전입니다. 비코가 여기서 명시했던 이 정도는. 이거 단순한 오류일까요?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왜곡시킨 거죠. 사실 비코가 출입했던 아카데미는 인프리아티가 아니고요. 인베스티간티라는 아카데미였습니다. 왜 그럼 이걸 인프리아티로 썼을까요? 자서전에. 인베스티간티는 당시 나폴리의 젊은 세대의 지식인들이 모이던 곳이었어요. 젊은 세대의 지식인들의 학문적 성향은 뭐였냐면 전통적인 스콜라 철학이 아니고요. 북유럽에서 발달하는 근대 철학을 활발하게 수용하던 사람들이요. 근데 당대 가톨릭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인베스티간티 아카데미 회원들 가운데 몇몇이 종교 재판에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코의 굉장히 절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면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서전을 통해서 이단적 사상과 자신과 연결되는 것을 끊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이런 왜곡된, 조작된 기억들이 자서전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고 일단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 집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외로운 비코의 신화가 있습니다. 솔리터리 비코라는 신화가 있는데요. 이 신화 사실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최근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하나의 통설로 통용되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 신화를 만들어낸 것은 베네데토 크로체인데요. 크로체 유명한 연구서가 있어요. 1911년에 잠바티스타 비코의 철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서를, 이게 오늘날에도 비코의 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연구서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비코가 당대의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당대인들과 교류하지 않았고 마치 은둔해서 자기만의 학문을, 세상과 동떨어진 채 자기만의 학문을 했던 이런 사상가들로 만들어 놓는데요. 사실 이게 크로체가 이렇게 생각했던 데는 문헌적 근거도 있습니다. 비코가 자서전에다가 이런 얘기 쓰죠. 비코는 자신의 고향 나폴리에서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다. 자기 이름이. 이렇게 쓰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비코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어요. 나폴리 굉장히 저명한 학자였고요. 아까 자서전 집필 계획을 보시면 자서전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집필이 됐죠? 베네치아의 학자들이 비코에게 먼저 의뢰하잖아요. 자서전 연구를. 이미 나폴리를 넘어서 베네치아까지 굉장히 이름이 잘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왜곡된 기억의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겠죠. 이렇게 왜곡시켰던 데에도 맥락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 얘기를 좀 요 신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서전이라는 이 장르의 발달사를 보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서전과 근대적 자서전으로 넘어가는 이행하는 확실한 분기점이 좀 존재해요. 그게 장자크 루소가 쓴 고백이라는 장자크 루소의 자서전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서전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유명한 방법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서전이란 뭐냐면 자기 감정이나 내밀한 얘기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나의 지적인 형성 과정, 내가 해왔던 연구들, 내가 써왔던 저작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하는 것인데요.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은 17세기에 출판되었고 그다음에 루소의 고백이 출판된 것은 1769년인데요. 루소의 고백을 읽어보신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혀 다르죠. 데카르트와. 루소는 자신의 성적인 취향까지 거기다 고백해놓죠. 자기 마조키스트였고 그리고 바바리맨, 우물에서 바바리맨 하다가 마을 청년들한테 들켜서 도망쳤던 얘기, 이런 얘기를 써놓죠. 자기의 연애사를 풀어놓죠. 자기가 계몽주의자 누구와 싸웠던 얘기도 써놓죠. 자신의 굉장히 내밀한 감정을 고백하는 자서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근대적 자서전의 효시를 알리는 작품이 바로 루소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비코의 자서전은 그럼 어디에 가까울 거예요? 전통적인 자서전에 가까울 거예요? 이 새로운 자서전에 가까울 거예요? 읽어보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비코는 데카르트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적인 형성 과정을 기술한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자서전의 서두에 써놓은 비코의 문장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비코가 연구했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솔직하게 기술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연구를 기술하겠다. 나의 삶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서전의 목차인데요. 목차를 봐도 자신의 지적 형성 과정을 기술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유년기의 공부,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두 번째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학문이라는 대표 저작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거죠. 비코의 자서전은 데카르트의 방법소설과 같은 전통적인 자서전의 형식에 가까운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데카르트와. 데카르트는 1인칭으로 서술했죠. 데카르트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비코는 자기를 3인칭으로 썼죠. 그는, 비코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자기의 지적 형성 과정,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면서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코는 자기 생애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죠.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비코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자기 삶이 객관적으로 독자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랬던 거죠. 네, 이게 비코 자서전의 특징이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비코와 데카르트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코는 사실 데카르트의 논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선생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회의하기 시작했죠.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 그건 뭐냐?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유명한 명제가 등장하게 되죠.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명제로부터 연역적인 방법, 수학적인 방법으로 다른 모든 지식들을 파생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의 체계를 쌓아 올리기를 꿈꾸었는데, 이런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는 수학이나 자연과학이 최고 학문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죠. 데카르트 이후로. 반면 역사학이나 문학은 이런 연역적 방법론과 상관이 없잖아요. 데카르트가 역사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사란 기억력에 의존하는 학문이죠. 기억력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됩니다. 변질되고 퇴색하고 왜곡되죠. 그리고 역사가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데 자기가 속한 민족, 자기가 속한 국가 아니면 자신의 가문, 자신에게
역사 소설을 의뢰했던 군주의 가문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영광스럽게 꾸미려는 속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실한 지식이라고 볼 수 없다. 역사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비코는 이런 상황에 반대하죠. 최초의 시작은 그것입니다. 새로운 학문이라는 프로젝트의 최초의 시작은 이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비코가 코기토 에르고 숨에 대항에서 들고 나온 명제가 있는데요. 베룸 ipsum factum이라는 겁니다. 이거 문자 그대로 제가 옮겨보면 진리는 만들어진 것과 같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스스로 만든 것만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로 철학자들이 몰두해왔던 문제들 있잖아요. 이 수학과 자연과학, 이 자연세계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신이 창조한 겁니다. 인간은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인간의 사회, 인간 세계는 인간이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명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서전에도 그렇고요.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에도 그렇고 데카르트에 대한 명시적인 반박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그중에 하나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서전에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방법소설에서 데카르트는 언어와 웅변과 역사와 시에 대한 연구를 부정했죠. 이거 확실한 지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자신의 형이상학과 물리학과 수학만을 확립시킴으로써 문학을 아랍인들의 지혜 정도로 격화시켰다. 이 뒤에 어떤 구절이 등장하냐면 근데 수학은 아랍 세계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비코가. 그 다음에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을 책에 등장하는 구절을 읽어볼까요?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학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와는 가장 멀리 떨어진 최초의 고대, 그러니까 인류 사회의 태초의 모습. 이걸 감싸고 있는 두꺼운 어둠의 밤 속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빛이 나타난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 진리란 사회세계.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 확실하죠. 따라서 그 원리는 인간이 표출하는 인간 정신이 표출되는 여러 양태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자연세계는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만이 알 수 있는 자연세계에 대한 학문을 그동안 철학자들이 진지한 열정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들이란 바로 데카르트식의 합리주의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추정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야 마땅하다. 철학자들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민족의 세계 또는 인간 사회세계에 대해 사색하는 것을 그동안 간과해왔다. 비코가 볼 때 진짜 진리는 자연세계에 있지 않아요. 인간 사회에 있는 거죠. 인간 사회의 변화 양태 속에 있는 거죠. 여기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비코는 인간 사회의 모습이 최초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문은 그것이 다루는 소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자서전은 선생님들이 읽다 보시면 비코가 자기 정체성을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자서전의 전반부에는 역사가로 자신을 묘사하고요. 후반부에는 철학자로 지칭하는데요. 데카르트에게서는 이 둘이 굉장히 다른 거죠.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죠. 역사가와 철학자는. 비코에게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가와 철학자가 동일해요. 비코에게 있어서는. 비코는 당대 데카르트식의 아까 저희가 읽어본 구절에 잘 드러나는 것처럼 데카르트식 합리주의로 인해서 존립 기반을 위협받던, 경시되던 인문학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선 셈인데요. 이렇게 했던 것에는 비코 자신의 직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비코의 직업이 아까 수사학 교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서전에 이제 자기가 수사학 교수가 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얼마 뒤 나폴리의 수사학을 기존에 가르치던 교수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수사학 교수 자리가 비게 됐는데, 근데 이 자리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임금이 너무, 이 당시에는 제가 쉽게 설명드려보면 대학에 여러 과가 있잖아요. 과마다 연봉이 달랐습니다. 교수들은. 근데 수사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는 연봉이 굉장히 짰어요. 생계 유지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짠 연봉이었고, 어쨌든 들어가게 되죠. 비코가 들어가게 되는데, 수사학이란, 이것도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수사학이란 이제 고대 세계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발달했던 학문이죠.
그러니까 언어 설득의 수단으로서 언어와 문장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내 주장을 얼마나 장식적으로, 얼마나 웅장하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그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18세기 비코가 살던 18세기의 수사학이란 그 수사학 강좌를 들어가면 학생들이 뭘 배웠냐면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을 읽었어요. 이 시기에 발달했던 학문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비코가 담당하던 수사학 강의의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해 보자면 오늘날 대학의 신입생들이 들어가면 고전 강독 수업을 하게 되죠. 그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의 전문가였겠죠. 수사학 교수로서 비코는. 그래서 자기 직업과 연관된 이 인문학이 데카르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폄훼되는 것을 참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비코가 행한 그 여러 차례 개강 강연 중에 우리 시대의 학문 방법론에 대하여라는 라틴어 강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카르트를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고요. 그에 대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인문학적 지식의 우월성에 대한 변론을 담고 있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은 비코의 모든 저작에서 아주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과 새로운 학문도 마찬가지고요. 자서전의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육 관행을 비판하는데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에 영향을 받은 교육 관행에 대한 비판입니다. 당시에 이제 비코가 생각하기에 당시의 연구 관행, 교육 관행은 굉장히 사악하다는 말로 표현하죠. 사악하다. 두 가지 사악한 연구 방법의 관례를 살펴봄으로써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악한 관례란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관례는 이른바 아르노의 논리. 아르노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데카르트의 추종자였고요. 아르노의 논리라는 명목으로 어린이들이 문법학교를 나오자마자 철학에 입문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합리주의 철학을 의미합니다. 데카르트식에. 이게 이제 사악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수학의 방법을 사용해서 학문의 요소를 가르치려는 것. 수학적인 방법론을 다른 모든 학문에 다 적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악하다. 이걸 왜 사악하다고 판단했냐면요. 비코는 한 개인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하는데 본성이 변화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는 추상적인 사고의 능력, 아까 얘기했던 철학에 적합한 추상적인 사고의 능력이 떨어지죠. 반면 상상력이 풍부하죠. 언어, 문학, 역사 이런 과목이 윤원기에 배우기에 적합한 과목이었던 거예요. 추상적인 사고의 능력이 완전히 발달한 후에 이 데카르트식의 합리주의 철학을 배워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 루소가 여담을 좀 해보자면요. 그 루소의 교육론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계몽주의 교육론. 그 에밀에서 썼던 루소의 에밀이 비슷한 주장을 하죠. 근데 재미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비코의 새로운 학문의 아까 1725년에 초판본의 원고가 베네치아에 계류되어 있었어요. 그 1729년에요. 종교재판을 기다리면서 계류되어 있었는데 이 시기가 루소가 베네치아를 여행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그 교육론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루소의 그 불평등 기원론 있잖아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 그걸 보시면 새로운 학문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초기 인류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가정이 있습니다. 루소가 이 시기에 새로운 학문의 원고를 보았을 것이다. 텍스트의 유사성은 거기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문헌적인 근거는 없고 정황상의 가정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비코는 인간 개인의 이 성장 과정을 인류 전체 문명의 성장 과정과 동일시합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날의 비코의 유산이 있죠. 토인비, 슈팽글러 이런 사람들이 문명의 발달 단계를 어린아이의 성장에서부터 성인이 되고 노쇠되고 쇠퇴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의 인류는 비코가 보기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데 추상적인 사고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설명을 좀 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학문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초기 인류죠. 초기 인류는
이성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초기 인류는. 거칠고 강인한 감각뿐이고 상상력이 분방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잖아요. 그들을 느끼거나 놀라게 만든 원인은 신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초기 인류가. 예를 들어 아메리카 인디언은 만물을 신이라고 생각하죠. 자연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 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게르만족 얘기도 나오는데요. 타키투스의 진술에 따르면 밤이 되면은, 그러니까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근데 태양이 이제 서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쪽에서 다시 떠요. 서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죠. 고대 게르만족은. 그럴 만한 지식이 없죠. 그래서 신이 이거를 갖다가 들여다 놓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들의 태도와 동일합니다. 비쿠가 볼 때. 이것은 어린아이의 특질인 것이다. 어린이들이 손에 든 물건을, 이 물건인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걸면서 노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소개를 해드렸냐면, 인간 개인의 유년기를 인류 전체 유년에 적용하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코가 주장했던 내용을, 제가 지금 늘어났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비코에 따르면 진리는 자연 세계에 탐구해 있잖아요. 인간 사회를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베룸 ipsum factum의 원리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인류 사회의 기원이 어떠했느냐의 문제로 돌아갈 필요가 있죠. 근데 초기 인류의 이 정신 세계는 18세기 비코의 당대인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개인으로 치면 완전히 어린아이들 같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초기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쉽게 설명드리면 그들에게 빙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빙의를 위한 방법으로 시적인 지혜의 원리를 두고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 인류가 남긴 기록들, 그들이 남긴 삶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마치 상상력이 풍부한 초기 인류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시인이 시를 쓰는 것과 똑같이 그런 것들을 창조해냈다. 이게 바로 시적인 지혜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비코의 생각이었죠. 새로운 학문 프로젝트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데카르트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시적인 지혜를, 초기 인류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적인 지혜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요, 비코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비코를 전혀 모르시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인문학이 처음이신 분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설명을 좀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궁금하신 점들은 강의 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비코의 탄생의 순간에서부터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이 집필되기까지 삶을 자서전을 통해서 저희가 재구성을 해보고 있는데요. 비코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4명의 저자를 자서전에서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 플라톤이고 두 번째는 타키투스인데요. 이 관련된 구절을, 자서전의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코는 모든 지식인들, 굉장히 수많은 지식인들의 저작을 읽었죠. 그 중에서 단 2명에게만 찬사를 보냈는데 플라톤과 타키투스였다. 왜냐하면 견줄 바 없는 형이상학적 정신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글이. 견줄 바 없는 형이상학적 정신으로. 여기 중요한 건 여기죠. 타키투스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관조했다. 그러니까 실제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죠, 타키투스는. 이제 로마 황제들의 악행에 대해서 서술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실제 인간이 인간의 실제 벌어지는 인간 사회의 모습을 관조했고, 반면에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 인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관조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보편적 지식을 통해 이데아를 아는 인간, 저 이데아를 아는 인간, 철학자를 의미합니다. 이걸 구성하는 덕성의 모든 부분을 널리 알렸듯이 타키투스는 행운과 악운의 불규칙적인 사건들 속에서 실천적 지혜를 가진 인간, 실천적 지혜란 정치가를 의미하죠. 이런 실천적 지혜를 가진 인간이 줄 수 있는 혜택을 조언을 하러 내려왔다고 보았다.
제가 여기서 여담을 좀 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타키투스는 실제 타키투스가 아니고 마키아벨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출판된 직후에요. 마키아벨리가 온갖 악평을 다 쓰게 되죠. 특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막론하고 그리스도교 저자들에게 엄청난 비난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쉽사리 인용할 수 없는 저자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근대 내내. 근데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계속 유통이 됐어요. 마키아벨리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키아벨리 대신에 타키투스로 이름을 바꾸어서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17세기 내내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타키투스는 전형적인 마키아벨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 만사를 마키아벨리가 이제 포르투나, 운의 작용으로, 랜덤한 운의 작용으로 이해했죠. 행운과 악운의 무한히 불규칙적인 사건들. 이거 완전히 랜덤이잖아요. 실천적인 지혜를 가진 인간.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가가 아니고 실제로 어떠한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군주는. 실천적인 지혜를 가진 인간이 줄 수 있는 혜택을 조언을 하러 내려왔다고. 마키아벨리의 사상으로부터의 영향을 타키투스로 이름을 바꾸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 구절을 통해서 미루어 보면 비코가 생각할 때 플라톤과 타키투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플라톤은 저 형이상학, 이데아의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였는데 비코가 볼 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이 이데아, 형이상학적 논의들이 실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러니까 실제 인간의 경험, 그리고 역사적 연구, 언어 문헌학적 연구들이 동반됨으로써 이 형이상학적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고요. 그래서 한쪽을 대표하는 것이 플라톤, 다른 한쪽을 대표하는 것이 타키투스라고 보았고 이 둘이 조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세 번째 저자가 바로 베이컨입니다. 비코가 볼 때 베이컨이 이 둘을 통합해내는데 성공했던 거죠. 자서전에서 베이컨에 대한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비코는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는 엄속한 지식,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엄속한 지식이란 실제 인간 사회에 관한 지식입니다. 타키투스가 말한 실천적 지혜를 의미하죠. 그리고 숨겨진 지식, 플라톤의 이데아 모두에 있어 능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드문 철학자이고 영국의 위대한 관료였죠. 그러니까 아까 비코가 볼 때 플라톤이 철학자를 대표한다면 타키투스는 정치가를 대표하죠. 근데 베이컨은 실제 자신의 삶의 행적에 있어서도 철학자인 동시에 정치가였어요. 이 둘의 베이컨 안에서 통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이게 자서전의 구절이고요. 이런 영향이 새로운 학문 프로젝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새로운 학문에 있는 등장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는 아까 플라톤 얘기하는 거죠. 플라톤 유의 철학자들은 그들의 이성을 문헌학자들의 근거에 비추어 확인하지 않으며, 문헌학자들은 아까 자서전에서 누구로 대변됐죠? 타키투스로 대변되었죠. 문헌학자들도 그들의 근거를 철학자들의 이성에 비추어 검증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써 철학자건 문헌학자건 절반의 실패를 하고 있다. 이걸 통합해야 한다라는 것이 비코의 생각이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자인 이제 그로티우스인데요. 그로티우스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비코는 먼저 앞서 이 세 저자, 그러니까 플라톤, 타키투스, 베이컨의 단점을 나열한 후에 자서전에 보시면 그로티우스로 넘어갑니다. 이 단점은 뭐냐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플라톤은 호메로스의 민중적 지혜로 자신의 심원한 지혜를 확인하였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장식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말이. 무슨 얘기냐면 호메로스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플라톤은.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시는 비코가 볼 때 아까 제가 시적인 지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시적인 지혜로 쓰여진 초기 인류의 사회에 관한
대단히 생생하고 값진 기록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코가 볼 때. 호메로스의 시를 비코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적 증언으로 해석하지 못했다. 즉, 그 이데아 세계에 관련된 그의 형이상학을 실제 역사와 결합시켜 구체성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타키투스는 어떤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느냐. 타키투스는 형이상학과 윤리학과 정치학을 아무런 체계도 없이 분산되고 혼돈되어 자신의 시대까지 전해져 내려온 사실들로 채웠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타키투스는 실제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썼죠. 근데 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잡한 이 사건들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묶어내지 않은 채 그냥 나열하고 있다는 얘기죠. 비코가 이 단점을 얘기하는 이유는 나는 이들처럼 하지 않고 이걸 내가 보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컨이죠. 베이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둘을 통합시킨 사람이죠. 베이컨은 자신의 시대의 인간과 신에 대한 지식의 총체가 보충되고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직시했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시대, 베이컨의 시기에 대해서는 통합했지만 법과 관련해서는 모든 도시와 모든 시간에 즉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시기에 대해서 고찰했지만 이걸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베이컨이 가진 맹점이었다는 거죠. 나는 이 단점을 다 극복하겠다. 새로운 학문에서. 이게 비코의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해설을 써놨습니다. 베이컨은 두 모든 학문에 체계적으로 종합했지만 이게 여기 역사적인 관점을 더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코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류 문명의 기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단점을 나열하고 나서 그로티우스로 넘어갑니다. 비코가 볼 때 그로티우스는 이 단점을 다 극복한 저자였어요. 비코는 자신의 눈앞에 두었던 세 명의 저자, 앞서 나열한 세 명의 저자에 그로티우스를 네 번째로 추가했다. 그로티우스는 보편법의 체계 속에서 그로티우스가 말한 이 보편법이란 바로 베이컨이 간과했던 것이죠. 시기와 공간,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자연법을 의미합니다. 이 체계 속에서 철학과 문헌학, 플라톤과 타키투스를 모두 포용한다. 그래서 베이컨의 단점을 극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유명한 비코와 관련 새로운 학문과 관련된 해설서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늘어났던 얘기들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해설서가 있는데요. 아모로조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철학 교수가 쓴 새로운 학문 입문서입니다. 뭐라고 쓰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제가 보편법이라는 저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새로운 학문 전 단계, 전조가 된 작품이다 설명드렸는데요. 보편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학문, 1744년에 새로운 학문에 이르기까지 비코가 추진했던 계획은 결국에 이 네 저자들을 다 합쳐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보편법의 영역에서 그로티우스를 말하는 거죠. 실행된 철학과 플라톤을 얘기하는 거고, 철학, 언어문헌학, 타키투스를 의미하는 거죠. 의 체계적인 종합이다. 체계적인 종합은 베이컨이다. 그래서 자기 지적인 형성 과정에서 자기가 읽었던 저자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4명.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학문이라는 프로젝트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여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로티우스가 지금까지 이제 보시면 그로티우스의 단점은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로티우스가 가장 이상적인 저자죠. 비코가 볼 때. 근데 그로티우스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다는 거. 이게 새로운 학문의 초판의 제목에도 드러나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그로티우스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로티우스가 이제 자연법 사상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이제 근대적 자연법의 창시자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연법이란 무엇이냐. 원래 고대부터 자연법과 실정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죠. 실정법이란 각 민족, 각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각 사회마다. 법률이 다르잖아요. 근데 고대부터 이 실정법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자연법 체계가 존재한다고 유럽의 사상가들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쓴 논문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실정법이란 인간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간, 영토 범위, 정치적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죠. 그러나 자연법은 이걸 다 초월합니다. 보편적인 법률입니다. 근데 이제 중세 내내 자연법은 무엇과 동일시되었을까요? 중세 사회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신의 섭리와 동일시되죠. 자연법은 곧 신법이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최초가 그로티우스였다는 거죠. 그로티우스, 물론 이제 17세기 데카르트 합리주의가 여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로티우스의 생각에는 자연법이란 신법, 신의 섭리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계시적 진리가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자연법을. 이게 그로티우스의 주장이었고요. 그로티우스가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자연법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속할 것이다. 신법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자연법은. 이게 그로티우스의 생각이었습니다. 비코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코는 그 자신의 종교성은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이었고요. 물론 이제 내적인 신앙심이 깊었다고 해서 비코의 이론 체계가 가톨릭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적인 신앙심이 가톨릭이었지만 이론 체계는 이단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죠.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비코는 새로운 학문에서 인류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자신의 인류 문명의 기원에서부터 자신의 시대까지 인류의 보편사를 이제 서술하면서 이 보편사를 움직이는 것은 곧 그 뒤에는 신의 섭리의 작용이다라는 주장을 반복하죠. 그로티우스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로티우스의 사상을. 이게 이제 새로운 학문의 1725년에 출판된 새로운 학문의 제목에서 나타나요. 새로운 학문이 25년, 30년, 44년 이렇게 3번 출판되는데요. 제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초판의 제목을 제가 이제 한국어로 옮겨보면요. 민족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민족들의 자연법에 대한 다른 체계의 원리들을, 자연법에 대한 다른 체계들, 내가 제시하는 자연법 말고 기존의 자연법에 대해서 논했던 다른 저자들의 원리들을 내가 제시하는 새로운 학문으로서 갱신할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첫 번째 제목은. 그럼 이 다른 체계의 원리들이란 뭘까요? 바로 자연법을 세속화시켰던 그로티우스를, 푸펜도르프, 이런 프로테스탄트 법학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갱신하겠다. 신의 섭리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자연법을 내가 새로운 학문에서 제시함으로써 이걸 극복하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이 네 저자들의 영향을 받았죠. 이제 데카르트에 대한 반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4명의 저자들의 방법론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보편법이라는 저작을 써냅니다. 이 보편법이 바로 자연법과 의미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편법은 1720년에서 22년까지 셋으로 나눠서 출판됐고요. 20년에 먼저 시놉시라는 책이 출판되는데 이게 시놉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계획서와 같은 거죠. 연구 계획서를 제시해놓고 그 다음에 21년에는 이 보편법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라는 책을, 그 다음에 22년에는 법학의 불변성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요. 이게 2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철학의 불변성, 언어문헌학의 불변성. 여기서 불변성이라는 콘스탄치아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인 구조를 탐색해 왔던 거죠. 많은 인류 사회의 발전 안에 그 보편적인 구조를 계속해서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편법이라는 이 저작은 이 라틴어 저작인데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을 선생님들이 읽으셨을 때 접하게 되는 많은 테마들,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역사를 셋으로 나누죠, 비코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의 시대, 영웅의 시대, 인간의 시대, 이런 삼분법이라든가 아니면 성서의 역사와 다신교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런 설정. 그 다음에 비코는 절대 성서의 권위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아요. 인류 초기의 기원을 탐색할 수 있는 유일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출처는 성서뿐이다 라는 생각. 근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문장만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시적인 지혜, 초기 인류의 시적인 지혜에 대한 것. 그다음에 호메로스의 실존에 대한 부정. 이게 이제 호메로스의 실존이 6주차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저자로 알려진 호메로스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이게 뭐 역사적으로 호메로스의 실존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오늘날에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쪽이 우세합니다. 비코의 의견이 우세합니다. 오늘날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새로운 학문에서 다뤄지는 이 많은 테마들이 이 보편법이라는 저작, 특히 이 철학의 불변성에 대하여라는 이 책에 그대로 등장한다는 것. 새로운 학문의 휴시와 같은 책이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년까지 이걸 출판해놓고 25년에 새로운 학문이 출판되잖아요. 그럼 이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비코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했을지도 모르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이게 불행입니다. 불행. 비코가 자서전에서 개인적 불행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는 이 사건은 뭐냐면 교수 공채에서 떨어져요. 비코는 수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학과마다 교수들의 연봉이 다 틀렸어요. 근데 법학과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았고 수사학 교수 같은 경우는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연봉을 받았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연봉을 받았죠. 자서전의 회고에 따르면 법학과 교수의 연봉은 600스쿠더였는데 아까 수사학 교수는 100스쿠더였죠. 6배의 연봉을 받는 자리가 나게 됐어요. 법학과 교수 자리가. 비코는 원래 전공이 법학이었습니다. 로마법의 전문가였어요. 로마 법제사에.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 활동도 합니다. 그 법학 공부를 마치고 자기 아버지의 변론을 자서전에 보시면 변론을 자신이 맡아서 찬사를 막 이끌어냈던 이런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법학과 교수가 되고 싶었죠. 이때 교수를 채용하는 방식이 오늘날 대학의 공채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서 이제 공개 강의를 하죠. 공개 강의를 하는데 경쟁자가 4명이 있었는데요. 공개 강의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서전의 기술에 따르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니, 나 아니면 갈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탈락 통보를 받게 되죠. 비코는 자신이 왜 탈락했는가에 대해서 대학 내 인사관계, 정치적인 관계에 좀 자신이 둔감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코는 위험을 갖추고 공개 경쟁에서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그런 거죠. 굉장히 불행이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불행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신의 섭리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비코는. 이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서전 곳곳에서 발견되는 정신승리의 일종이죠. 쉽게 설명드린다면. 교수 공채에서 탈락한 것이 신이 나로 하여금 이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을 집필하는데 몰두하도록 만든 그런 신의 섭리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학문의 집필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죠. 자서전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내가 겪은 이 불운이 다른 사람들이라면 학문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갖고 왔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을 만한 불행이지만 그런 충격 이후에도 비코는 나는 다른 작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얘기한 다른 작업이 바로 보편법을 개작해서 새로운 학문이라는 이탈리아어 저작으로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이 탄생하게 되죠.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 새로운 학문을 선생님들이 강독하시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시대적 맥락, 배경이 되는 개념들을 제가 새로운 학문을 직접 강독해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강독하실 수 있도록 맥락과 배경을 5주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저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추후에 질문을 받아볼까요? 예. 자서전을 쓸 때 3인칭으로 사실
네. 들로 하여금 한 보여주기 위해서 예. 혹시 또 다른 이유라 무엇을 의도로 하였던?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문헌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정황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강의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비코는 평생 이단이라는 혐의를 안고 학문 활동을 했어요. 이 당시 비코가 살던 나폴리는요, 자기 생각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처벌돼요, 종교재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유년기에 출입하던 그 아카데미에 가장 절친한 친구 2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이랬을 때 비코가 느꼈을 압박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자서전에 묘사된 사건들 중에서요, 바톨라로 가족묘사를 떠나죠. 이 시기가 나폴리에서 종교재판이 실시되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추론을 해볼 수 있냐면, 바톨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절친한 동료들이 희생됐어요. 종교재판에 이제 희생됐고. 난 떠나야 돼요. 위험하니까. 물론 비코는 자기 건강 문제 때문에 시골 가서 요양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목적은 그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추측의 근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서전이라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비코가 어떤 이미지로 자신을 재현하려고 하는가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미지란 바로 가톨릭 사상가로서, 내가 이단과 가깝지 않은, 내가 스콜라 철학과 같은 류에 있는 가톨릭 사상가로서 자신을 재현하고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또 자서전 곳곳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왜곡된 기억들이란 전부 다 이단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단의 혐의와. 자신을 가톨릭 사상가로 재현해 놨어요, 자서전에. 근데 이거를 믿게 만들어야 된다. 독자들이 읽었을 때, 이 사람은 이단과는 관계없는 굉장히 신실한 가톨릭 사상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자서전에 기술한 내용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거까지 연결해 보자면, 여기 써놓은 거는 가톨릭 사상가로서 자신을 재현해 놨잖아요. 이걸 독자들에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추측입니다. 문헌적 근거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요, 종교재판에 대한 2주 후에 종교재판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비코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네. 건강한 질문을 해보자면, 비코가 살았던 시대, 그때 어떤 시점 중에 하나가 여행의 증가를 네네. 통해서 문화사적인 얘기겠지만, 네네. 철학자로서 볼테르나 몽테스큐, 루소의 예를 드셨. 네. 근데 지금 빨리 검색을 해보니까 비코보다 몽테스큐는 20년, 루소는 한 40년 정도 뒷세대인데, 네. 비코가 이제 새로운 학문이라고 했었으면 그가 들었던 보면 구학문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아까 구체적으로는 데카르트의 예를 자서전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오히려 그 여행의 세대와 같은 그런 작가들보다 좀 더 전통적인 데카르트의 입장과 가깝다고 했는데, 비코가 그러면 데카르트와 비코 사이에 이제 볼테르나 몽테스키에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런지, 어떤 세대의 느낌에 더 가까울런지 이런 말씀. 일단 말씀드릴 것은 비코는 굉장히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당대에. 비코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나폴리의 지식인들은요, 같은 세대의 지식인들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이 사람들 프랑스어를 굉장히 잘했고 영어도 잘했고, 그러니까 그 알프스 이북의 지식인들과
수많은 서신들을 주고받았고요. 근대 철학과 관련된 책들이 나폴리의 이제 비코의 동료 중에 파올로 마티아 도리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서전에도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 도서관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포라자르가 얘기했던 뭐 유명한 계몽주의자들, 뭐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에처럼 나폴리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로 지식 탐구를 위한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비코만이 예외였어요. 요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비코가 그러나 여행을 하지 않고 그러면 비코는 근대 철학, 데카르트 포함한 근대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비코가 예외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은 프랑스어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어는 오늘날 영어의 지위를 갖고 있었죠. 이제 유럽의 공용어였는데, 지식세계, 철학계의 공용어였는데, 아카데미를 통해서 프랑스어 저작을 읽지 못했지만 아카데미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알프스 이북의 이제 북유럽의 근대 철학을 알고 있었죠. 네, 이런 상황이었죠. 데카르트는 잘 알았겠죠. 데카르트는 라틴어로 책을 썼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사상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외에 프랑스어로 책을 썼던 근대 철학자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제한적이었지만, 지식이 제한적이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새로운 학문이라는 것은 그 구학문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도 명확하게 텍스트로 제시되지는 않는데요. 새로운 학문이란 인간 세계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로 자연 세계가 탐구의 대상이 되었죠. 아까 자서전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카르트 이후에 이제 뉴턴이 등장해서요. 뉴턴의 업적은 전 우주가 하나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전 우주의 운동이 하나의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비코는 자기가 했던 과업을요, 뉴턴이 했던 과업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턴이 자연 세계에서 했던 그 법칙의 발견을 나는 인간 세계에서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설명 중에 나왔던 보편적인 구조 있잖아요. 역사 발전의 보편적인 구조. 이걸 법칙으로 제시하거든요. 그런 것이고 그 증거가 있는데요. 비코가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한부를 뉴턴한테 보냅니다. 왜 보냈는지 그거는 이제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메시지예요. 당신이 자연 세계에서 한 발견을 나는 인간 세계에 했으니까 이걸 보라. 근데 뉴턴은 무플로 일관하죠. 쉽게 말하면 받았는지 어쨌든지 아무 반응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걸 보냈을 당시에 비코의 생각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비코가 계몽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코가 아까 은둔자의 이미지, 크로체가 만들어낸 은둔한 사상가의 이미지가 비코 전생애를 놓고 보면 완전히 사실은 아닌데 법학과 교수 채용에서 떨어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 자서전의 내용을 보시면 그 뒤로 난 책을 읽지 않았다고 쓰고 있어요. 이 뒤로는 정말 새로운 학문의 지필에만 매진하게 되는 거죠. 세속적인 뭐 성공의 희망을 다 포기한 채. 그래서 요 이전까지의 유럽의 사상적 흐름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비코가. 실제로 17세기의 자유사상가들은 새로운 학문에 다 인용됩니다. 직접 이름이 인용되지는 않지만 스피노자에 대한 암시적인 비판이 등장하고요. 피에르벨은 직접 등장하죠. 피에르벨의 무신론을 이제 비판하는 구절도 있고. 근데 그 이후의 사상가들, 아까 볼테르, 몽테스키에 루소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지식이 없었죠. 비코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아까 이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그 신의 섭리라는 외피 속에 감추어진 비코의 혁신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새로운 학문의 텍스트를 읽으시면서 혁신성의 단초들을 직접 찾아 나가시는 방향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